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기다렸던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난적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 전반기 마지막 홈경기에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는데요.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던 미친 플레이를 펼쳐보였고 정말 나폴리 시절에 보여줬던 세계 최고 센터백으로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최근 따랐던 논란과 억가를 이겨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많은 공격 포인트 중에 딱 한 골만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머지 골 그리고 2개 어시스트는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기라시 선수의 엄청난 득점 행진 속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또 정우영 선수도 소속되어 있는 슈투트가르트와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순위표에 드러난 대로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슈투트가르트도 3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압도적 활약 속에 3-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했습니다. 기라시 선수의 존재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수비, 무실점 수비를 이끌기도 했고 또 본인의 첫 골까지 터뜨렸는데요. 저희가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가 경기 종료 후에 공식 기록상으로는 취소가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주요 세부 기록들을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기대 득점이 2.81골로 3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을 보였고 슈투트가르트는 0.47골로 역시 한 골을 확실히 넣을 만한 기록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볼 점유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슈투트가르트가 원정팀임에도 63%로 훨씬 많았다는 것인데요. 즉 비효율적인 벌 점유가 많았다. 위협적인 플레이를 거의 가하지 못했고 공을 많이 가져왔지만 김민재 선수가 지키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37%의 작은 볼 점유율만으로도 17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공격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를 했는데요. 슈팅 숫자 17대6, 유효 슈팅 8대2로 확실하게 바이에른 뮌헨이 앞섰고요. 빅찬스는 무려 5대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5골 정도 넣을 수 있었던, 최소한 5대0, 6대0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의 실시간 기대 득점과 기대 위협 그래프를 보면 기대 득점에 있어서 위협적인 상황은 사실 슈투트가르트가 꽤 있었어요. 기대 위협으로 보면 바이에른 뮌헨과 슈투트가르트가 거의 대등하다시피 전반전에 이루어졌고 후반전에 조금 갈리긴 했어도 그래도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기대 득점 값은 바이에른 뮌헨이 훨씬 높고 슈투트가르트가 매우 낮잖아요. 즉 공격 전개 과정까지는 슈투트가르트도 잘 가져왔는데 골을 넣을 수 있는 문전 위험 지역에서는 거의 이렇다 할 플레이를 보이지 못했다. 그 얘기는 김민재 선수에게 다 하나하나 차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입단 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1득점으로 8.3점, 해리 케인이 멀티골을 넣었음에도 8.2점으로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평점을 받았고요.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1득점 8.8점, 멀티골을 넣은 케인 선수가 8.5점으로 역시 김민재 선수보다 낮습니다. 사실 이 경기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1골 1도움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1도움이 취소되었음에도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가 역시 좋았다라고 영향력을 인정한 것인데요.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 이날 4-2-2-2 포메이션을 쓰면서 기라시와 운다브를 투톱으로 내세웠는데 두 선수 모두 거의 극도의 부진을 보였고 후반전에 정우영 선수도 교체 출전을 했지만 역시나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넣었고요. 1도움은 취소가 됐어요. 일단 수비적인 기록을 봤을 때 6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했고 한 차례의 결정적인 슈팅, 실점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슈팅을 블로킹했고 가로채기 6개, 즉 클리어링은 센터백이 문전 위험 지역에서 차단하는 거라면 가로채기는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드가 많이 기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김민재 선수가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까지 올라가서 많이 잘라냈고 태클도 한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와의 경합 상황 3차례 중에 2차례 승리할 정도로 높은 승률을 보였고요. 헤더 경합은 2차례 중에 1차례 승리한 것으로 나오지만 헤더를 하기 전에 이미 차단하고 가슴으로 끊거나 발로 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물샐 틈 없는 수비, 무실점 수비를 하면서도 단 하나의 파울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프사이드를 본인이 하나 기록하면서 아쉽게 득점이 취소되는 장면이 있었고요. 빌드업도 좋았죠. 9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롱패스 하나도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또 하나의 정확한 슈팅 골문 안으로 보냈고 드리블도 한 차례 시도해서 성공하는 100%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패스 네트워크를 살펴보시면 후방 지역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다 빌드업을 벌려서 하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 쪽으로 더 많은 공이 연결이 됐고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 데이비스라든지 파블로비치라든지 또 이날 경기 하파엘 게헤이루가 중앙 미드필드로 출전을 했었잖아요. 이런 선수
선수들과의 연계 과정도 굉장히 매끄러웠다. 결국에 이제 키미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았고 고레츠카까지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가동되는 하파엘 게헤이르와 파블로비치의 두 미들 조합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풀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민재 선수의 편안한 뒷받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 경기 통제 구역을 보시더라도 데이비스도 꽤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 사실상 파블로비치와 게헤이르를 뒤에서 받치는 원볼란치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안정성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파엘 게헤이르는 본래 풀백인데 중앙 미드필더로 땡겨서 쓰고 있고 그의 짝으로 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는 2004년생 만 19세의 어린 선수이고 물론 올 시즌 차츰차츰 출전 기회를 얻고는 있지만 선발 자원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매체에 따라서 기록이 다르긴 한데 186 내지 188의 장신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날카로운 킥 능력을 바탕으로 이날 정말 세트피스를 통해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경기 운영 자체가 매끄러웠다,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르비아 출신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 독일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이미 해리 케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분데스리가 첫 도움을 올렸는데 이번 경기에도 또 하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차세대 중원의 또 핵심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후방에서 넘어온 로빙 패스를 사네 선수가 이어받으면서 골키퍼를 여유있게 제쳐내고 내준 컵백, 빈 골문에 케인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올 시즌 19호 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갔습니다. 그 뒤에 슈투트가르트도 동점골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반 10분에 운다부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침투해서 게헤이르를 쉽게 제쳐낸 이후 왼발 슈팅을 가져갔고 여기서 이게 빠뜨렸다라면 노이어 골키퍼도 구석으로 들어간 슈팅을 막기가 쉽지 않았던 근거리였는데 김민재 선수가 다리를 쭉 뻗으면서 허벅지로 막아내는 슈퍼 블로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25분 사실 이날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자신의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는 줄 알았어요. 파블로비치 선수가 왼쪽 측면 지역에서 올린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크로스를 김민재 선수가 껑충 뛰어올라서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고 시원하게 골망을 갈랐거든요. 골 셀러브레이션까지 있었는데 이제 주심이 VAR 신호를 받고 오프사이드 판정을 했습니다. 사실 왜 오프사이드인지 조금 아슬아슬하기도 했던 장면이고 사진상으로 봐도 좀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VAR 판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확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아쉽게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또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전개를 김민재 선수가 하프라인 앞쪽으로 달려들어 나오면서 탁 잘라냈잖아요. 멋지게 잘라냄과 동시에 이 잘라낸 패스가 논스톱으로 토마스 밀러에게 이어졌고 밀러 선수가 이 김민재 선수의 잘라낸 패스를 통해서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가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했는데 이 장면은 명확하게 또 밀러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게 맞아요. 그래서 골을 넣고 기뻐했으나 역시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면서 전반전에 김민재 선수가 1골 1도움을 이미 했는데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김민재 선수 본인의 2개의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아쉬움을 후반전에 만회하게 되는데요. 55분 이번에도 파블로비치의 킥이 좋았어요. 왼쪽 지역에서 파블로비치가 오른발로 뛰어 올린 공을 김민재 선수가 헤더로 패스했고 그 패스를 반대편에 무인지경에 있던 해리 케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이 장면에 대해서 김민재의 어시스트다, 대부분의 통계 매체에서 김민재의 어시스트라고 기록을 했다가 마지막에 정정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의 머리를 맞고 슈투트가르트 수비수의 머리를 따당 맞고 연달아 맞고 흐른 것이다. 육안으로 그냥 보기에는 거의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정밀한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체크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면은 어시스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수비의 머리를 한번 맞고 거쳐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가 이제 인정받지 못했지만 63분 또 한 번 이제 파블로비치의 킥이 빛났죠. 파블로비치의 코너킥을 바깥에 있던 김민재 선수가 안쪽 니어포스트 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슈팅은 방향 자체가 골문 안으로 향했다라는 판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의 분데스리가 데뷔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파블로비치의 킥을 통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파블로비치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나 연계 과정도 매끄러웠고 무엇보다 파블로비치라는 확실한 키커가 있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무산됐던 골이라든지 무산됐던 어시스트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공격적으로도 잘 보여줬고 그런 세트피스 상황 외에도 파블로비치의 뒤와 게헤이르의 뒤를 커버하면서 본인이 수비형 미드필드의 영역까지 책임지면서 이 세 선수와의 시너지, 삼각형 미드필드의 시너지를 냈던 것, 어떻게 보면은 키미와 고레츠카와 뛸 때보다도 조금 더 본인이 주도적으로 뛰면서 조금 더 많은 역할들을 해주면서 또 이 선수들도 열심히 또 뛰어주니까 김민재 선수의 체력 부담도 줄어들어주면서 뭔가 이제 투헬 감독이 확실한 중원의 조합을 찾은 게 아닌가, 김민재 선수의 활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싶었던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정우영 선수는 77분이 되어서 운다부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는데요. 아쉽게도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고 이미 3대0으로 크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활약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경기 코리안 더비는 성사됐지만 김민재 선수의 왑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가 꽤 길죠. 분데스리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 한국 시간으로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있을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아시안컵 차출 김민재 선수가 떠나기 전에 승리를 통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열리는 경기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날씨 문제로 연기됐던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레버쿠젠이 또 프랑크푸르트까지 완파를 하면서 바이에른을 잡았던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압승을 거두면서 우승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추격전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월달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걱정이 커졌어요. 1월 13일 새벽 4시 30분 호펜하임과의 홈 경기를 통해서 후반기 일정이 곧바로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제 김민재 선수는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1월 21일 밤 11시 30분 베르더 브레멘전, 그리고 연기된 경기가 잡혔죠. 1월 25일 새벽 4시 30분 우니온 베를린전, 그리고 1월 27일 아우크스부르크전, 2월 3일 맨헨글라드바흐전까지 5경기를 최소한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안컵에서 또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을 들고 합류해서 또 분데스리가 우승을 향해 진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김민재 선수의 소식, 독일 분데스리가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